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혼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혼조해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지가 않죠. 느끼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시장은 강하다, 더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딘가를 돌파한착 해야 이제 넘어가는 거고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딘가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항을 넘어가야 레벨업이고 넘어가야 이제 뭐 추가로 랠리를 하든 말든 하는 거니까요. 또 그리고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사실 정말 강한 친구들은 사실 몇몇 국가 몇몇 종목들밖에 없긴 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심리적으로 뭐든 그 안 좋은 게 조금 더 크게 기억되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좋았던 기억은 약간 좀 낮은 해상도로 아련하게 기억이 되고, 나빴던 기억들은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상황까지 좀 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상황도 약간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 이 박스권인 거고, 결과적으로 진짜 강한 친구들은 누구냐? 나스닥과 IT 빅테크 몇몇 미국의 대형주들이 강한 거고, 유럽에 있는 독일 증시가 좀 강한 거고, 뭐 그런 상황이죠. 물론 그 한 달 전쯤에는 이제 한국 증시도 뭐 나스닥 뺨칠 만큼 정말 강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한국 증시는 힘이 뭐 거의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강하긴 강합니다. 강하긴 강한데 아직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거 등장하지 않고도, 그리고 이 은행 위기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반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보자. 어딜 못 넘어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좀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인 이렇게 흐름들을 보시면은 여기 빨간 선이 이제 올해인데요. 여기는 이 빨간 선 우측이 올해 있었던 일들인데, 결과적으로 S&P인데 보시면은 그냥 박스권이란 말이죠. S&P. 뭐 거의 다 박스권입니다. 세계 증시가. 나스닥이 좀 강한 게 좀 그렇죠. 나스닥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게 이게 좀 이제 독특한 점인 거죠. 나머지는 사실 뭐 나스닥 뭐 이런 친구들 말고는 그다지 겁낼 것도 없다라는 거,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베팅이다라는 거, 아래쪽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지금이 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이 위기가 날 거면은 이제 지금쯤, 지금이 어떤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전반적으로 좀 이제 너무 시장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요즘 리플들이나 이런 걸 봐도 물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에 우리 좀 변화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좀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 차분하게 그냥 쭉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뭐 특정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았는지 약간의 뭐 약한 매도세가 좀 전반적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오늘 한국 일본은 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일본은 그 와중에 이제 어제 하락에 대한 뭐 반등이 좀 올라왔고요. 이 정도. 특별히 다들 뭐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딘가 막 엄청난 의미를 갖고 움직이는 그런 증시가 잘 없어요. 유럽은 뭐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유럽도 뭐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뭐 답답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하여튼 이 지금 이 답답함이 거의 뭐 한 달, 뭐 두 달 가까이 이제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뭐가 변동성이 터지긴 터질 겁니다.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잘 없죠, 그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을 보시면 시장이 좀 유달리 좀 요즘에 많이 좀 조용하긴 한 겁니다. 평상시 지금까지 보시면은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특정 주기마다 이렇게 빅스가 삐죽삐죽삐죽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특정 주기마다, 그죠? 특정 주기마다, 이걸로 보는 게 더 좋은가? 손으로 보는 게 좋은가? 그죠? 특정 주기마다 삐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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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서 한 번씩 이게 시장에 무슨 일이 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무튼 좀 많이 좀 조용하긴 한데, 한 번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 번쯤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빅스들도 이 어딘가를 죽이지는 않고 버티고는 있으니까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요. 그래서 일단 이 이벤트가 뭐가 될지는 모른다. 지금 뭐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그런 은행 위기가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물가지표 이런 게 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보면 된다라는 거.
이 정도를 말씀드렸고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하나씩 그냥 뭐 살펴보자면은 중국 증시 여기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돌파 한착은 실패, 고점은 높였지만 돌파 한착은 실패했다. 그래서 뭐 레벨업 시도는 하고 있는데 좀 힘이 좀 붙이는 모습이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다. 답답하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위안화도 좀 잠깐 볼까 하는데 위안화도 뭐 혼조한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혼조해요. 그죠? 다중바닥형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중바닥형 만들고 이렇게 추세 전환하려는 거다라는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봐라 다중 고점형 만들고 있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장의 뜻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일단 혼란한 상황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7위안 싸움이 중요하죠. 여기가 7위안인데 7위안 넘어가냐 붕괴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7위안에서 그냥 7위안 밑에는 있지만 더 이상 또 죽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잘 봐야 된다. 지난번에 여기를 돌파 한착하고 나서 이제 박스권이 이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또 요 안에서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뭐 일단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요 정도로 하여튼 계속 혼란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고, 일본 증시는 어제 하락했던 거 다시 되돌리면서 이런 모습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입니다. 여기 넘어서면은 다음번 이렇게 무거운 저항들이 있습니다. 오랜 박스권이죠. 이 자리가 대충 21년부터 해서 23년 지금 5월이니까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의 박스권인데요. 이렇게 박스권 상단에 도달해 가고 있죠. 뭔가 엄청난 게 터지지 않으면 이 돌파 한착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모양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요.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은 한국 증시도 뭐 하여튼 답답해하고 있다라는 거. 특별히 한국 증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29를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붕괴가 되고 못 넘어가면서 저기 저항이 있구나, 329는 무거운 저항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답답한 구간, 그렇지만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다. 그리고 이 329를 저항으로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5일선도 깨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강력한 매도세 아직 이런 이야기 하긴 좀 뭐하다. 일단 어제 급등에 대한 그 피로 감소와 더 올라가고 싶어 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긴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9 돌파 한착은 실패했으니까 이 뭐 딱히 뭐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방향성이 없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증시 그 4월 초까지 남들 약할 때 세계 증시 빌빌빌할 때 한국 증시만 독주를 한동안 좀 이어가긴 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독주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좀 치른 상태고, 지금은 이제 세계 증시와 어느 정도 이 흐름은 발을 좀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혼조한 상황이다. 지 혼자 먼저 지난번에 독주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혼조한 그런 구간 안이 더욱더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난번 급등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만기주가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흐름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죠? 아침에 꼬리의 등장을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꼬리가 좀 길게 좀 등장을 하긴 했어요. 그죠? 만기주에 옵션 대박을 좀 주기가 어렵다. 꼬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다시 주더라도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점이 일단 기억이 나는데, 일단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만기주의 보편적인 특징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일단 마감을 해줬고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어딘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죠?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엄밀히 어떻게도 보면은 풋옵션이 봐라. 풋옵션이 사실 보면은 전저점 자리가 여기지 않냐. 여기가 전저점. 여기 지난번 5거래일 동안 버텼던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 전날 살짝 붕괴시켰다가 다시 되돌린 거기 때문에 풋옵션들이 어제 급락을, 어제 음봉을 되돌렸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봉, 오늘의 코스피 음봉이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해석도 할 수 있긴 한데, 솔직히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아직 좀 분위기도 좀 너무 좋고 뭐 좀 그러지 않냐 싶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에요. 분명히 풋옵션이 쌍바닥 만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풋옵션이 쌍바닥 만든다, 굉장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 근데 지금 이번 주가 만기주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가 쌍바닥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겠냐? 풋옵션이 금방 살아날 수 있겠냐? 더군다나 지금 풋옵션이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물의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오늘 이 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켰다라고 쳐도 뭐 급락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이 전부 다 어떤 매물대라는 거죠. 지지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는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긴 되는데 근데 조금 좀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 한국 증시가 급락하고 싶으면 또 세계 증시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제 한국 증시도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을 텐데 한국 증시는 그죠? 지금 세계 증시도 조용한데 한국 증시 나 홀로 또 지난번처럼 독주를 한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점들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스스로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네요. 그죠? 이 코스닥과 코스피의 그림을 좀 잠깐 양쪽에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코스닥은 여기 정도에 와 있는 겁니다. 그죠? 코스닥은 325 정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닥으로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지금 여기 정도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대략적으로 그림 그 위치 차이가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아무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코스닥이 또 유달리 약해졌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스닥이 좀 그죠? 최근에 좀 유달리 힘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지금 325 정도에 와 있다고요. 325에 와 있으면 레벨 다운이고 자칫 잘못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인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코스닥이 좀 유달리 약해졌다라는 건데요. 이거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신호가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 좀 한 번 더 강조를 해볼까 하긴 합니다. 지난번에 코스닥이 나홀로 랠리를 펼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코스닥이 마지막으로 이 힘을 쥐어짜면서 급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중소형주 종목까지 다 해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꺾이는 그런 사례들을 좀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또 지금은 가장 강했을지 모르지만 꺾이자고 마음먹으면 또 가장 약하게 그때는 가장 강했던 코스닥이지만 꺾일 때가 또 되면 막상 꺾이게 되면 또 가장 약해지는 게 또 코스닥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드리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코스닥이 어떤 그 세계 증시의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 어떤 신호등과 같은 어떤 세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선행하는 그런 선행지표로서의 역할도 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저렇게 힘이 빠지는 거는 조금 좀 어떤 뭔가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니냐 제가 어떤 세계 증시에 앞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정말 세계 증시가 강했으면 코스닥이 저렇게까지도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정말 힘이 있었다면은 제가 지금 코스닥이 정말 힘이 있었으면 여기 어디 뭐 전고점 어디 가 있거나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어딘가를 막 헐헐 날라댕기거나 또 30%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의심 정도 좀 가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요한 자리를 살짝 붕괴시켰는데 이 정도는 턱걸이이기 때문에 뭐 붕괴됐다고 인정은 아직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붕괴되긴 됐는데 이런 건 일단 가볍게 봐주고요. 다만 근데 심상치는 않은 겁니다. 그죠? 지난번 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한 번 붕괴시켰고요. 지금 두 번째 왔기 때문에 일단 좀 심상치 않다. 한 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좀 증시가 확실히 힘이 빠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쌍고점 완성입니다. 거의 이 자리가 완전히 붕괴되진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뭐 쌍고점 완성이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일단 거의 이 정도면 쌍고점이 다 완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초반에 나스닥이 강하고 뭐 유럽 증시가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작 그 강한 친구들도 가만 보면은 무려 지금 4월 초부터 해갖고 지금 한 달이 넘게 결과적으로 못 가고 있단 말이죠.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코스닥 같은 친구들이 축축 처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나스닥을 보면서 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뭐 환율은 특별히 뭐 할 말은 없네요. 그죠? 일단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반등했는데 25원 돌파한 차겐 실패했다. 솔직히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는 별로 그렇게 매수세로서의 의미는 없는, 이거는 뭐 추가로 더 이렇게 하락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힘이 있고 그랬다면 1325원을 완전히 돌파한착 해주는 게 가장 어떤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일 수 있는데, 일단 좀 약합니다. 예. 보시면 지난 2거래일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봉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음봉 부근에만 가면 윗꼬리가 달리고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상승 마감했다 하더라도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뭐 추가로 달러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그렇지만 솔직히 달러 가지신 분들이 지금 뭐 포기를 하고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이런저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달러는 더 추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더 추가로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일단 뭐 지지선 부근이니까, 아직 붕괴된 건 아니니까, 그죠?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하여튼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이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전고점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나스닥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물론 나스닥은 저보다는 좀 튼튼하긴 한데요. 이게 이제 64,800원인가 64,900원인가가 1월 30일 날 시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레벨업, 이 자리를 돌파한 차가 레벨업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돌파한 차 하면은 삼성전자는 레벨업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하방을 더 이상 봐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자리를 지난번에 4월 10일 날 돌파한착을 해놓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한 달 동안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가야 될 때 못 간 그림이고, 그리고 지금 가만 보시면 자꾸자꾸 이 부근으로 가면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음봉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딘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그림이고, 이런 모습들을 쭉 합치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고점 덩어리 하나, 여기에 고점 덩어리 하나 해서 쌍고점 만들어내는 그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가야 할 때 못 가고 있는 그림이라 좀 위험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됐으면은 솔직히 레벨업이고 뭐고가 좀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를 돌파한착 하면서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레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벨업 했으면 의무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못 갔기 때문에 이 그림이 좀 굉장히 좀 험악해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강하다라고 인정은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레벨업 해놓고 가야 될 때 못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충분히 한 달 동안이나 못 갔으면 이런 건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레벨업이라는 의미가 퇴색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더 이상 뭐 이런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더 이상 설명도 필요하지 않죠. 에코프로 BM은 오늘 24만 원짜리를 오늘 결과적으로 붕괴를 시키긴 했습니다. 붕괴를 시켜서 일단은 뭐 다중고점형 혹은 뭐 쌍고점 뭐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세 전환은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 전환이 되긴 됐더라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구간들이 어떤 지난번에 버벅버벅 했던 자리들, 버벅버벅 했던 그런 자리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쭉 급등해 놓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3월에서 그 3월 한 달 동안 여기서 이렇게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기간 조정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붕괴됐기 때문에 레벨 다운됐고 하락으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서 기간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선이 많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빌빌빌빌 거릴 수 있다, 혹은 뭐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이 한 번씩 좀 세게 올라올 수도 있다. 일단 뭐 이렇게 생각은 되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분명히 어딘가에 붕괴시키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그래서 좀 힘이 앞으로 더 빠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제가 알기로. 에코프로는 아니고.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꺼지면은 좀 코스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한국 증시를 쭉 살펴봤습니다. 뭐 하여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요. 너무 뭐 쫄거나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편안하게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도 그 미국 증시는 답답한 구간입니다. 예, 오늘도 뭐 보시다시피 답답한 구간. 내일이 물가지표 발표인데 뭐 지금까지도 안 움직였는데 오늘 밤 갑자기 설마 뭐 움직일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은행 위기가 또 재점화된다면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솔직히 뭐 은행 위기가 오늘 밤에 터질지 안 터질지는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아무튼 오늘 밤도 그냥 뭐 평화롭게 지나가겠지라고 일단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 아래쪽으로 워낙 오랜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 저항이나 지지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오늘 밤도 박스권이겠거니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가볍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이 오늘 밤에 반드시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밤에 지금 13,300이라는 자리가 박스권 상단인데요. 이 자리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그리고 이번에까지 해서 두 번을 지금 돌파한 착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버티면 안 되고, 떨어질 거면 빨리 오늘 밤에 떨어지면서 이 자리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하방으로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가 이제 하락해갖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13,300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방 포지션 뭐 청산하고 다시 현금 들고 기다리거나 뭐 다른 전략을 짜보던가 해야 되겠죠. 저는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환율도 좀 전반적으로 다들 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유로화인데요. 유로화가 조금 그 지금 달러 인덱스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다들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요. 달러 인덱스는 다중바닥형 가능성이 솔직히 낮습니다. 이걸 보고 다중바닥형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좀 어렵죠.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안 죽은 거다, 이건 죽을 건데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 죽은 거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다중바닥형을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잘 안 만들죠. 다중바닥형 만들 거면 저점이 일찌감치 요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약합니다.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린 이런 그림을 보고 달러가 약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보시면 유로화는 또 가만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둥구스름한 천정이 또 만들어지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이긴 하네요. 그죠? 물론 아직 얘도 중요한 지지선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중요하네요. 그죠? 1.1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2월 초에 만들어놨던 고점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레벨업이 됐었다가 빌빌빌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붕괴되는 것은 유로화의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은 아직은 아닌데 유로화가 좀 약하다 이러면은 이거 달러 인덱스가 더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튼 저것도 한번 쳐다는 보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일단 다 혼조한 그림이다. 근데 유로화가 생각보다 약하네?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보자고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로존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금리 인상 후반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조만간 끝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유로화가 어쩌면 벌써 유로존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이런 거를 반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 실제로 시장이 이제 그런 생각을 반영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두면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